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민 비트 백승철 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순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고 저는 편한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의 있게 남아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게 법제도 정비 방향,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의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라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규제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것이 규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와 발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겠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규제와 또 관련 산업, 안전 관련된 산업이 또 어떻게 진흥이 될 것인지, 법제도가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와 법무민 비트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 발표는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사회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국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고 혹은 손해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ISO 가이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나 손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소프트웨어 안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안전이라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을 새로이 규정을 했는데요.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안전은 외부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 혹은 안전 기능 미비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우선 외부적인 침해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침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해킹 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보호 법익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례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항공, 의료, 공공 분야들을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적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연사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죠. 자동차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2022년 기준 52.4%입니다. 또한 항공 분야에서는 과거 1960년대 F4, 팬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추억의 비행기죠. 네, F4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8%에 불과했는데 최근 기종인 F-35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그 항공기,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또한 상용 항공기 가격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원가 비중이 40.9%고요.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원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 분야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류,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비중 증가에 따른 결함 증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는 차량에서 리콜이 발생한 경우 최근에 리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자동차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1억 5천만 줄의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에 1억 5천만 줄입니다. 또한 150개 이상의 ECU라 그래서 전자적 제어 장치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 한 대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랜저, 아이오닉, EV6 등 차량의 최근 리콜 현황을 보면
50에서 70% 정도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여러분들 최신 폰이죠. 애플의 아이폰 15 같은 경우 발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하고 있죠. 또한 포드사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죠. 포드사 같은 경우에도 냉각수가 엔진 실린더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그런 업데이트로 해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소프트웨어 적용 비중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결함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소프트웨어가 보완하기까지 하므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이라는 것이 계속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에 있었던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추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원인으로 바등각 센서라고 해서 이상으로 인한 MCAS라는 시스템이 오작동한 게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등각 센서나 MCAS가 뭐냐면 항공기가 지나치게 항공기의 기수가 들리게 되면 비행기가 속도를 잃게 됩니다. 이걸 실속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비행기 사고 중에 이렇게 실속으로 인한 사고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속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추락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MCA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수평꼬리 날개가 아래쪽으로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를 계속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서 앞쪽에 바등각 센서가 실수로 얘가 기수가 계속 들린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날개가 뒤에서 계속 기수를 밑쪽으로 내려버렸고 따라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본사고 이후로 결국 본사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해서 오류, MCAS라는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해서 오류, 결함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고 마침내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협을 발생시킨 사례입니다. 본사고 이후로 보잉사는 MCAS를 재설계하고 해당 기종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죠. 이처럼 피해가 굉장히 큰 사례였습니다. 국내 사례에 있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4호선에서 2020년 6월경에 국내 전동 열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열차 구간이 ATC라는 신호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선행 열차가 앞 열차랑 뒷 열차가 추돌을 한 사건인데 뒷 열차에서 이 무코드가 없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동차가 서야 되는데 이게 서지 않고 시속 15km로 그냥 운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 코드가 소프트웨어가 잘못 작동을 한 것이죠. 물론 당시 기관사가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뻐근하셨나 보죠. 스트레칭을 하다가 전방을 못 보시는 바람에 이렇게 사고 요인도 있지만 요런 ATC 오류로 인한 것도 사고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걸 해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안전에 위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정책 동향은 크게 국제 표준을 마련 그리고 기술 관련된 투자 확대라고 하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항공국에서 소프트웨어 안전개발 표준고시, 연방철도국에서 철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등등 철도, 항공, 원자력 등 분야별로 표준을 계속 만들고 표준 준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또한 항공 분야, 철도 분야에 있어서 표준 수립하고 안정성 검증 기관을 계속 도입하고 있죠. 일본도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총리실 직속으로 자율주행 표준화 전담 조직 등등을 구성해서 자동차 분야의 안전성,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 NITRD 같은 경우에는 R&D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호라이전 유럽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위한 투자 확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정책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컨설팅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 정책 연구 전문인적 양성 등으로 하는 것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9년까지 진단을 계속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37,000개의 결함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또한 소프트웨어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위험 분석 가이드 등등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에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이 됐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이 추가되었고요. 같은 기간에 고지를 발간을 해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지침을 위한 고시인데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개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2020년에 제정되고 나서 이제 현재에 오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정책이 안전이 어떻게 법제가 정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 법제 정비 방향,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프트웨어 안전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의 큰 방향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강화 및 경제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활용 확산 지원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본 개정 목적은 많이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관점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의와 시책 수립 등 일부 조금 좁게 규정되고 있거나 법 규정의 상세와 현행화가 현재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공백을 좀 보완하는 입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지원, 홍보에 대한 지원, 또한 관리 규정들의 입법, 제도적 보완 등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부 규정들의 세부 규정들, 고시에서의 좀 더 구체화된 규정들을 추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산업을 인식 제고, 지원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걸 추진하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를 추진하고 공공 분야를 선제적 적용하고 민간 분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제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을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활성화, 문화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정부기관, 또한 기업, 사용자 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홍보, 그리고 지원,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겠고요. 둘째로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 제고 및 확산의 제도적 공백 해소를 방향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기존 법제 및 규정의 해석 유연화 및 현행화를 방향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에 대한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자율평가, 진단기준 개발 등 해석의 유연화 및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정착 및 자율준수 지원을 방향으로 해서 해외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도입이라든가 각 기관의 자율준수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안전관리 법령들, 이제 국내에 있는 안전관리 법령들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단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X축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Y축에서 기재한 건 뭐냐면 법령상의 어떤 구성 요소들입니다. 안전 활동들, 그래서 기구 및 조직 구성, 체계 마련 등등 문화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X축과 Y축으로 둠으로써 어떤 활동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등등을 재난안전법 등 기타 안전관리 법령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레임을 안전관리 관점의 법령 분석 프레임으로 두고 따라서 이것을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비교 분석해보고 나가서 전문가들 의견들을 들어본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제 분석 결과를 보면 소프트웨어 체계 마련, 점검기준 마련 등의 세부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육성, 문화 확산, 그리고 인력 양성 등 진흥 관련 상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을 중요 항목으로 주셨고요. 빨간색을 미흡 항목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 분석 결과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서 법제 정비 세부 과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법제 정비 세부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과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상위 과제를 도출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안전 기반 마련을 큰 방향으로 해서 세부 법제 정비는 현행 법제 검토 결과 및 좀 전에 보셨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서 4가지 상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활성화 문화 지원이고요.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문화 확산, 교육 및 산업 기반 조성 시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자율적 위험 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지원 제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준 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의 체계적 대응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대본부처 협력 방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조사 방안, 전문가 지원 확대 등등을 포함하고요. 넷째로는 산업별 소프트웨어 안전 고도화 협력 방안 확대로 하고 해서 산업 분야별 소프트웨어 안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세부 과제로 하는 상위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들을 상위 과제와 그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하위 과제를 모두 다 일별한 내용을 법제 정비 방향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제 정비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안전 사회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 정비 방향에서는 보시는 세부 과제들을 설정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생태계 조사 방안이라고 해서 현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추가로 더 어떤 것이 미비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 생태계를 먼저 조사하고 산업 실태라든가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실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세부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확산 홍보 방안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되는 안전의 문화 확산, 마치 개인정보가 우리가 좀 더 인식이 높아진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화 확산 홍보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세부 과제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상위 과제의 세부 과제로는 공공 선도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진단 지원, 공공에서 진단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안전 정보 공유 체계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위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꼭지로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의 체계적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본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을 하고요.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지원 을 확대를 하고 사고조사 처리 제도를 마련해서 더 체계적인 사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별에서도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법제 정비가 필요한지들을 조사를 해서 법제도 정비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 자율 규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원하는 규정 이런 것들을 세부 과제로 하여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의 이제 향후 추진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에는 중요 분야, 철도, 항공, 의료, 자동차 등에 대해서 법제정비 세부 과제를 선정을 하고요. 공통 분야 법제정비 세부 과제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지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기반 마련 법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대비 및 대응 강화라고 해서 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방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도화된 체계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들로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실태 방안 등등을 추진하고 이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다소 이제 규제적이지 않은 지원이나 홍보 근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의 인식을 한 단계 높여서 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안전이 함께 가는 그런 법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